오늘 아주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지표 중에서 PPI가 새벽에 나왔거든요. PPI가 나왔는데 PPI가 여기 보시면 0.6 기대치보다 높은 1.0, 코어 PPI도 역시 1.0. 그래서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모두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재고, 유가 재고는 계속, 석유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특이하게도 유가는 세게 내려와서 79달러대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리꽂았어요. 유가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질 않아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여기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살짝 올랐는데 기술주가 날아가고 그거를 에너지 쪽에서 말아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뭐 유가는 아직 타결이 안 나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친화적으로 뭔가 수용하면서 그런 통화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뭔가 상황이 명확하게 그쪽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계속 도와줘야 된다. 뭐로?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계속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완전 고용 쪽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는 길이 좀 길 거야. 아직까지는 먼 길 남았어요. 그래서 완화하는 통화 정책을 단기간에 뭔가 어떻게 할지는 않을 거야라고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그냥 잠잠해요.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발이 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또 시장이 한번 인플레이션 물가 나왔는데 이렇게 요동치고 나서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아랫방향의 조정은 또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상당히 유익 있게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시간봉이거든요. 1시간봉. 예, 1시간봉인데 보시면 세게 내리꽂았다가 반등했는데 계속 비트코인입니다. 계속 머리는 두들겨 맞고 있고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로 그냥 세게 이렇게 내리꽂듯이 저점을 뚫고 확 내려가는 거죠. 도지코인은 이거보다 더 약해요. 도지코인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만 가고 있죠. 이 일봉으로 보면 확인이 보이죠. 아래로 그냥 계속 세게 내리꽂고 있다는 거. 큰 요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말고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반등이 없이. 얘가 어느 순간에 이 저점을 뚫고 이렇게 빠지듯이 아주 세게 한번 쭉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추세가 내려와서 반등을 했는데 그냥 스물스물 흘러 내려가고 있죠. 이러다 어느 쪽에서 대규모 물량을 터뜨려 버리면 이게 한순간에 밑으로 쭉 빠지고, 그 터진 물량 때문에 또 다른 개미들이 물량을 또 털면 아래로 세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또 누군가 물량을 대규모로 털고, 여기 대규모로 털었죠. 쭉 털고 쭉 내려가면서 다시 또 따라서 조금씩 털면서 내려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느 순간에 밑으로 아래로 확 내리꽂을 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상당히 유념하셔서 잘 차트를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가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던지고 내가 이거 필요 없는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 봐야 먹을 수 있는 게 6만 가면 2배잖아요. 더블 먹는 거잖아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꽂아서 2만대를 찍으면 2만에 사가지고 다시 6만을 가면 3배를 먹겠죠. 만만 더 떨어지면 3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부러져야만, 만약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한 번 더 부러져서 2만대 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셔야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묻어두고 나는 그냥 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확정된 수익에 투자하지, 비확정된 수익에 투자하는 거는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여하튼 이건 한경 해주라 나오는데, 캐시우드 돈나무님께서
7월 4일자입니다. 해주라. 중비테크주 던졌대요. 그래서 이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해외 혹은 뭐 다른 해외 시장에 있는 중국 비테크주들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ETF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두고 있는데 그 주식을 던졌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쪽 ETF에도 따라서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좀 뽑았습니다. 텐센트, JD.com 뭐 이런 것들 중국 하이테크 관련된 주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긴 안목에서 보면 중국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너무 시장에 비우호적이죠. 미중이 붙어서 무역 분쟁, 그러니까 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도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당국 스스로가 자국의 그걸 스스로 막 뒤때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한 가지 뉴스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시사저널을 쓰고 7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모종혁 중국 통신원이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진핑 후계자는 곧 시진핑이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예고하고 있어요. 원래는 한 10년 주기로 10년 정도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다른 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시진핑이 자기 정적들을 다 숙청했죠. 자기 집권 때. 그러면서 이게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원래는 칠상 팔아라 그래가지고 67세까지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준수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안을 바뀌어서 3연임 체제가 있었는데 3연임 제한했는데 그걸 폐지해버렸어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떠오르는 후계자들이 있긴 한데 여기 무슨 부총리, 상하이 당석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시진핑 쪽 라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공청단이라든가 혹은 장점이 상하방이 있는데 이 상하이방이 상대적으로 가장 뭔가 이어서 다음번을 했어야 될 그룹단인데 이거 다 숙청해버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시주석 그 측근 세력인 시자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큰 거 여기에 있는데 2030 세대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지금 이런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광란을 경영했던 장년층이나 노령층 일부, 그다음에 대학 교수직을 뭐 은퇴한 이런 사람들은 1인 집권 시절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리스크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주식들 중에 중국 당국에서 뭔가 자꾸 건드리고 있는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보안이나 안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주식들은 투자에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중에는 이거 한경에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7월 13일자로 냈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강동균 특파원께서 쓰셨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세계화로 값싼 노동력 증가 등으로 80년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80년대 이후 이게 왜 왜 낮다고 얘기하냐면 3%대가 여기 보시면 70년대 폭발적으로 그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80년 초반 80년에서 81년 사이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 중에 인플레이션은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연두색. 이 연두색 보시면 됩니다. 예. 1년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여기 보시면 패턴이 일정 수준까지는 유지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경기 확장면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 싹 내리꽂아서 디플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이 시기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기준금리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바닥에 붙어서 장기적으로 저금리, 그러니까 대규모 유동성의 저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통화를 대규모로
시장에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회복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뭐 원자재 공급난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원자재 부품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불을 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다가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운송난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겠죠. 이런 공급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가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올리는 시기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계속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원자재가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이 최근에 12월간 전망치가 한 4.8%로 조사됐고 최근 3년간은 3.6. 이거는 지난번에 차트를 보여드렸죠. 어제. 그런데 이제 시기는 머지않아 2%대로 복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좀 들어올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인데 무역 갈등입니다.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전쟁을 했는데 중국산 관세, 맥인 관세는 평균 19%에 달했고 이게 이전에 비하면 한 6배 정도 뛴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8%씩 하락했던 세탁기의 소비자 가격이 무역 갈등 이후 2018년 상반기만 12% 뛰었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가 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할 수는 없는데 소비 증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가 는다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고령자가 늘면 생산 노동시장에 투여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투여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뜻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긴 하는데 자동화나 이런 것들로 기업들이 다 커버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 소비 증가 쪽에서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 쪽보다는 소비 쪽에서 자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인구 동향을 보면 이게 미국이고요. 여기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일본이 여기 위에가 가장 두껍죠. 여기가 상당히. 가장 고령화가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두꺼운데도 여기도 한 48세, 여기는 74세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한 요 49세에서 쭉 올라가면 한 50대, 60대 여기가 지금 가장 두꺼워서 얘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가장 빠르고 근데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 여기 보시면 요 두꺼운 때가 이게 30대죠. 그 다음이 40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10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미국이 고령화 될 거라고 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인구 동향은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외부에서 인구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 이민자들을 거부하면 미국도 이렇게 아시아 시장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다 이런 구조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이게 표시한 거거든요. 일본은 여기 보시면 28%예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4명 중에 1명이 넘게 길 가다 4명 중에 1명은 65세가 넘는 거예요. 25%면 4명이니까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6% 정도 되니까 길 가다가 한 5명 중에 1명까지는 안 되는데 4명에서 4명 반 정도가 우리나라고 노인 65세 이상이 아닙니다. 요게 미국이네요.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이 한 5명 중에 1명. 우리나라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5명 중에 1명이 아니고 이거는 한 6명 중에 1명 정도는 65 이상 노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여기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빨리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일본은 옛날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각도가 세지면서 88년도에 쭉 올라갔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둥글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치고 쭉 올라가죠. 꼭 복리 효과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잘 보시면 오다가 강도가 딱
꺾이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추세는 아니었는데 여기 일정 수준 지난 이후 최근에 강도가 초입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보여요. 얘가 좀 빨라, 이게 계속 지속되면 탄력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받아서 올라가겠죠, 위로. 근데 고령화가 계속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수요만 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 수요가 강해지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대규모로 자금을 풀어서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보시면 좀만 키우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 빨간 게 기준금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서 장기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외부 날씨가 좋아서 문을 열고 왔는데 가끔 차가 저희 지나가서 소리가 나네요. 여하튼 그런데 여기 이제 연두색, 초록색처럼 이렇게 경기가 확장돼 있고 확장 국면 아니면서 상당히 그 저금리를 유지해서 통화량을 늘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과연 이렇게 유지되겠느냐? 요번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것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 긴장감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싼 물건을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내부 쪽에서 뭔가 자꾸 공급 체인을 돌리려고 하는 작업들을 글로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화된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닌 형태로 무역이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쪽까지 계속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금리로 생산을 하던 그 지역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프리카 쪽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정정이 항상 불안정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손쉽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하고 이번에 난리 쳤잖아요. 그것처럼 그 인건비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거기는 아직 정정 자체가 불안정해서 거기까지 확산 안 된 좀 더 정치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 동향은 점진적으로 나올 일들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대했던 이렇게 이제 막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고 이런 수준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저는 그건 너무 무리한 기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 유가인데, 유가 보시면 여기 폭발적으로 2000년대 올랐잖아요. 전체 이거 유가뿐만 아니라 전체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를 때 사실 이거를 커버했던 게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가 실제로 말하는 진짜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의 탄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원자재 쪽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가장 우려되는 건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갔어요. 일정 수준 보면 뭐 소이빈, 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물론 들리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 밀 같은 것들도 보면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 추세는 내려온 거 정도에 비하면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셌던 이제 목재 같은 것들, 이 목재죠. 목재는 뭐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안정화를 찾은 거죠. 일정 부분. 다만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에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 잠깐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잠잠해지질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여기 보시면 석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추세가. 그래서 에너지 영역 쪽이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거고, 에너지 영역 쪽이 잠잠하게 진정이 안 되면 이거는 연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하반기에 그러면 연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뭔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연준이 계속 아니라고 버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이슈는 주로 에너지 쪽의 그 가격 상승 탄력을 유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